매일경제 정혁훈 기자입니다. 저 벤처농업대 20기 졸업생이고요. 예, 저 동기생 분들도 있고 저 뒤에 우리 20기 회장님도 와 계신데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보통 이런 농업 관련 강의나 강연 가면 그 우리나라의 새로운 농업 트렌드, 기술적인 면, 스마트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오늘은 제가 좀 제 얘기를 담은 게 우리 민순규 차관님께서 그 기술적인 얘기만 하는 거 너무 재미없다. 조금 당신 얘기 좀 해봐라. 좀 강권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지간한 데 가서 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사실 쑥스럽습니다. 그냥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제를 멀쩡한 경제기자의 농업기자 별신기로 잡아봤습니다. 이런 제목이 성사가 되려면 제가 이제 멀쩡한 경제기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진짜 멀쩡한 경제기자가 맞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95년에 이제 첫 직장으로 매일경제신문사 입사를 했고요. 현장 기자로 한 20년을 보냈습니다. 쭉 보시면 알지만 다양한 경제 관련 출입처를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처음에 재래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전자 반도체까지 갔다가 증권시장이 또 한 4년, 자동차 철강에 한 4년, 그 다음에 당시 과천에 있는 정부 청사에 또 한 4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15년 베이징 특파원 하면서 현장 기자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연차가 되면은 이제 데스크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산업부 부데스크로 시작을 해서 영문뉴스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이 영문뉴스부의 핵심 부장의 컨텐츠는 그 번역사들이 전부 여성분들이거든요. 여성들과의 소통이 잘 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2년간 했었습니다. 영어는 진짜 잘 못합니다. 경제부 부장도 하고 마지막 금융부장을 하다가 제가 이제 농업기자가 됐는데요. 제가 농업기자가 되기 전에 이 기자직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했었어요. 누구나 다 한 25년쯤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자가 좋아서 기자를 했는데 데스크가 막상 되고 나서 한 5년 정도 데스크를 해보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현장을 떠나서 데스크가 된다는 거는 현장 기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자가 되면 신경 쓸 게 무지 많습니다. 사람 관리해야죠. 또 회사 실적 관리해야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별로 저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데스크를 거쳐간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그 데스크 간부의 어떤 그 길이 끝나고 나서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초심을 한번 제가 돌아봤어요. 나는 왜 기자를 내가 선택을 했을까?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지? 나는 뭘 가장 잘하는 사람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역시 나는 기자가 천직이더라. 현장 기자로 돌아가야 되겠다. 대신에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양한 분야의 경제 분야를 맡았는데 어느 한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하나의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보다는 10년 뒤에 가도 유망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문 입장에서 새로운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면 좋지 않을까? 그 결론은 제가 농업 전문 기자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경제기자가 뜬금없이 농업이냐?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농업과의 짜릿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009년도 지금부터 한 11년 전인데요. 어느 날 신문사에서는 편집국장이 정말 왕이거든요. 뭐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저한테 부르더라고요. 내년 국보 주제가 농업인데 너 한번 맡아볼래? 근데 국보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매년 창간기념 행사를 3월에 하는데 그때 이제 국가 어젠다를 제시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에 내년 3월, 2010년 3월 국민보고대회 주제가 농업이니까 네가 한번 팀을 꾸려봐서 한번 그 행사를 준비해봐라. 그게 이제 저의 첫 만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정도를 기자 6명 팀을 꾸려서 풀타임으로 바깥에 캠프를 차리고 농업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그리젠토 코리아 첨단 농업 부국의 길이라는 보고서였고요. 이 보고서를 가지고 3월 달에 오피니언 리더 한 500여 분을 모셔놓고 행사를 했고 그때 묘하게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우리 민순규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오셔서 강평도 해주시고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보다 더 사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4개월간 저 농업 프로젝트를 할 때 어마어마한 지원,
정부 차원의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분석이라든가 연구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보고대회가 저희가 2010년이었으니까 거의 한 15년간을 해오던 행사였는데 경제신문에서 농업을 가지고 했는데 뜻밖에도 회사 내부의 평가가 역대 최고의 국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외부에서는 농업계 금기를 지역한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미래 농업 방향을 잘 제시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업과 인연이 된 지가 한 11년이 된 거고요. 이때 발표했던 내용, 이게 11년 전에 그때 장표 그대로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내용들을 발표했는지를 오늘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 장표만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게 11년, 12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첨단 농업 부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대회를 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한국 농업은 30년째, 지금은 이제 40년째가 됐을 것 같은데 뒷걸음질 쳤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농업의 어떤 그 수준을 보여주는 5가지 지표인데요. 이 오각형은 1980년도의 수치입니다. 농업무역 적자, 고령화율, 도시 대비 농가 소득, 농업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 그 농가 교육 조건인데요. 이게 한 17년 일은 1997년도에 이렇게 악화가 됐습니다. 농업무역 적자는 거의 8배 가까이 늘었고요. 고령화율 뭐 3배 정도 늘었고 도시 대비 농가 소득도 낮아졌고 GDP 비중도 낮아졌고 교육 조건은 나빠졌고 근데 이게 그로부터 또 한 10여 년이 흘렀을 때 훨씬 더 쪼그라듭니다. 무역 적자는 그보다 또한 2배 늘었고 고령화율은 또 2배 늘었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제가 지금 10년 전이라 지금 숫자가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예컨대 2020년 숫자를 넣으면은 저 오각형보다 더 쪼그라든 게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일부러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좀 허망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농업이 쪼그라든 원인을 그때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5가지 뭐였냐면 하나는 쌀 맹신주의, 그 다음에 나눠 먹기 보조금, 경자 유전 원칙,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전에 농촌진흥청 국장이 왔다 가셨는데 개혁 없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의존적인 농민의식, 이렇게 5개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 5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데 이런 5가지의 성역을 만든 게 누구냐? 저희가 그때 보니까 정치권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농민한테 표심만 의지해서 표만 의지하다 보니까 농민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농민당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정부는 뭐 농민들이 잠잠하기만을 바래서 퍼주기만 했고 또 학자라든가 이런 학계에서는 농민 또는 농업에 대한 보호 논리만 연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농업에 대한 일방적인 온정주의 때문에 우리 농업이 이렇게 30년째 뒷걸음친 게 아니었나 이런 저희 결론을 내렸고요. 아까 쌀 맹신주의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쌀이 무척 남아돌았거든요. 그런데도 쌀 보조금, 그 직불금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은 가장 그 효율성 높은 농사가 벼농사였기 때문에 쌀이 남아도는 거 알면서도 다 벼농사를 지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위기가 올 때마다 예컨대 우루과이 라운드의 개방이라든가 외환위기 또는 가까이 FTA 협상, 한미 FTA 협상 이런 것도 있을 때마다 보조금이나 투용자 늘려서 돈 퍼주기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갈수록 농가 부채는 늘어났고 도시 대비 농가 소득은 낮아졌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경자유전 원칙이 저희가 헌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무슨 뭐 농지 얘기만 나오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경자유전 원칙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지금 뭐 임차 농지 비중이 43%고 농가 중에서도 임차 농가 63%인데 경자유전은 농사는 땅을 가진 사람만 질 수 있다. 농촌에서. 이거는 사실은 현실과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농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교조적인 원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전향적인 어떤 그 원칙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농민단체라든가 뭐 농식품부라든가 농어촌공사, AT 뭐 이런 또 농촌진흥청 이런 그 관계기관들이 여기 아마 농협도 있을 텐데요. 과연 농업이나 농민을 위한 기관이었는지 아니면 그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조직원들을 위한 기관이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농민들 자체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잘 타내는 농민이 훌륭한 농민으로 존경받고 또는 부러움받고 하는 게 지금 농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어떤 프로의식이 없는 농민의식, 또 도덕적 해이, 뭐 배타적인 풍토, 그 보조금 타내는 데만 빠른 가짜 농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농민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주춧돌도 허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농업 R&D 투자 금액이 몬산토라는 그 한 회사의 R&D 금액만큼도 안 되는 이런 현실, 그리고 농대 졸업생조차도 농업을 외면하는 그런 현실들, 그래서 농대 졸업생의 5%만 농업계로 가는 현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농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그때 진단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에는 그 동북아에서의 어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런 또 동남아까지 배후 시장을 넓게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가 산업화 선진 기술도 가지고 있고, 수출 국가로서의 어떤 수출 노하우도 있고, 우리가 또 인재 빼면 시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제조업을 통한 압축 성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불과 한 25년 30년 전만 해도 반도체 조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할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도 지금은 아니지만 발상을 바꾸면 우리가 가능성 무궁무진하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이런 안방시장을 우리가 아시아 시장을 안방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되지만 네덜란드가 우리랑 비교해 보면 농지 규모도 비슷하고, 그리고 농업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농가 소득은 한 3배 많고, 뭐 수출은 거의 20배 많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같은 농업 강국이 될 수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보니까 어떻게 농업을 키웠느냐,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인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깃들게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농업을 발전시켰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이거 그때 프로젝트 할 때 저희 이제 기자 한 명이 현지 네덜란드에 가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면서 현지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농업인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저는 벤처농업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어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3가지 분야에서 한 17개를 제시를 했는데요.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 그다음에 성역을 타파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화하는 부분에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그때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가 서해안 간척지, 지금 새만금이 이제 한창 농지가, 새만금 그 간척지가 무지 넓은데 그 중에 한 35%가 농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아직도 그 해상으로 물로 남아 있는데, 호수로 남아 있는데, 그래도 농지는 거의 한 80% 정도가 지금 육지화 돼 있거든요. 가장 빠른데 이런 서해안 간척지를 첨단 어떤 농산업의 벨트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새만금에 여러 가지 뭐 기업형 수출농 단지라든가 가공무역 단지, 뭐 R&D 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 잘 실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농지 육지화된 부분을 조사료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반농사 작물을 심고 있고, 이런 어떤 R&D라든가 수출농업 단지를 만드는 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좀 경주할 수 있도록 계속 언론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당시에 도심 여유공간에 식물공장 해보자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실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 뭐 지하철에도 5군데나 있고, 이따 제가 또 소개드리겠지만 아주 넓은 지하 공간에 스마트팜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 플랜트를 우리가 수출 산업으로 좀 키우자는 얘기 좀 했었고, 그리고 농진청에 대한 불만들이 워낙 그때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저는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어떤 연계성 같은 게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네덜란드 와게닝겐 UR처럼 농진청하고 서울대 농생대를 합쳐서 좀 뭔가 좀 아시아 최고의 농업 R&D 교육기관을 만들어보자 이런 어젠다도 좀 제시를 했었고요. 쌀 변동직불제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 경자 유전 원칙이 아니라 이제 경자 용전, 농사를 짓고 싶은,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땅을 얼마든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농업으로 좀 더 도전의식을 가진 기업가 정신을 가진 농업인들이 달려들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바꿔보자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지역조합장의 어떤 직선제를 좀 없애자. 지금 사실은 각 지역조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조합장 직선제 때문에 빠터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없애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실제 농사 짓는 분들 세금 잘 안 냅니다.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덜란드 농민들은 10%를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돈을 벌어서 번 거의 일정만큼을 세금으로 내고 그 농업인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농민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내용 마지막인데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자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농업의 자본이 흘러다니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새로운 농업 분야에는 민간 자본을 몰리게 하자. 모태펀드를 일조로 확대하자. 뭐 얘기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요즘 모태펀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정부 지원이 1,000억, 그 다음에 시장 매칭이 1,000억에서 한 3천억 정도만 유지되고 있어서 더 키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까지가 제가 11년 전에 농업 프로젝트를 했을 때 보고서에 담았던 내용의 이제 일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정말 농업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제가 뭐 농사 짓는 집안도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일을 했지 농업은 한 번도 쳐다본 적도 없었는데 제가 그 프로젝트 4개월을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농업은 전통 산업이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농업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농업 정책이 그런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2020년도 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는 농업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식량안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은 중진국 상단에 있지만 진정한 성진국이 되려면 농업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업의 가치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제 저를 도전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작년 1월에 전문기자 사내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건데요. 도입 취지는 이제는 기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전문기자를 원하는 사람은 제안서를 만들어서 내라. 그래서 제가 농업 전문기자 신청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때 금융부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3개월 심사를 했고 한 10여 명 이상의 회사에서 지원을 했는데 한 3명 정도가 이제 전문기자로 발령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저는 농업 전문기자로 이제 발령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전문기자가 되면서 저의 목표는 현장을 발로 뛰는 전문기자가 되겠다. 사진 속에 저는 어느 양돈 농가에서 취재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얼마나 현장을 다녔지 하고 최근 한 달간 이제 수첩을 보면서 어디를 갔었나 보니까 많이 다녔더라고요. 금산 그 한우 명장들의 우보천리 교육 과정에 참관도 했었고요. 평창의 서울대 농생명 캠퍼스 가서 취재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 금산 임산센터 가서 요즘 어려운 인삼 농가들 취재도 했었고요. 거창의 땅강아지 사과농장, 성남의 과일 선별기를 AI 기술로 하는 그런 스타트업, 돌날 한농이라고 이 종교단체라는 그런 뭐 오명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을 제대로 하는 상주에 가서 현장도 가봤고요. 서산에 소금이 오는 소리도 갔었고 원주에 돼지문화원도 갔었고 등등.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 하여튼 느끼는 대신에 저는 제가 농식품부 출입기자로는 돼 있지만 그 세종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전화로 뭐 자료 요청할 수는 있지만 왜 안 가냐면 제가 과천 정보청사를 올해 출입을 해봤지 않습니까? 경제기자로서 기획재정부라든가 뭐 산업자원부라든가 등등 해봤는데 이 현장을 몰라서는 기자가 그 경제 관료의 논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자들이 설득을 당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공무원은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원칙이라든가 정책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능한 사람이 유능한 관료거든요. 그런 관료들을 접하다 보면 거기에 그냥 설득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설득당하지 않으려면 시장을 잘 알면 돼요. 현장을 잘 알면은 오히려 더 그런 논리로 무장한 공무원들과의 그 대화에서 기싸움에서 안 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정말 세종시 한 번도 안 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현장을 좀 뛴 다음에나 농식품부를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은 그 농업에 좀 새바람 불어넣는 일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디질로그 심포지움을 열어서 그 우리 최진석 이사장님께 어떤 생명자본주의, 또 이효령 교수님께 생명자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연도 좀 들었고요.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그 우리 회사가 자랑하는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글로벌 행사가 있는데 한 3일간 진행되고 세션이 한 100개 이상 열리는 대형 세션인데 거기에서 김치 세션을 열었습니다. 저 요 시간 뒤에 오늘 그 김치 만들기 시연도 보여주실 이하연 회장님이 지금 저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 계시고요. 우리 민승균 차관님이 사회를 보셨고, 저 오른쪽에 그 프랑스 장부스케 명예교수, 몽펠리에드 교수가 김치의 어떤 그 면역력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세계지식 포럼에서 김치 세션이 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치가 세계지식 포럼의 주제가 될지는 몰랐다 이런 평가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어떤 농업에 관련된 또는 농식품에 관련된 것들이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다뤄지는 것들을 좀 이벤트 같은 거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 농업 기자가 된 이후에 썼던 기사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저 왼쪽에 포스트 코로나 농업의 재발견 기사가 저의 첫 기사입니다. 농업 전문 기자로 4월에 발령을 받고 5월 달에 쓴 기사였고요. 농업 기사로도 이렇게 전면 광고 없는 통단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 사람들한테 야, 농업이 이런 기사가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그런 소리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뭐 해외 농업 투자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외 농업이 현재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있었고요. 저 왼쪽은 그 새만금이 농지로서 이제 쓰이기 시작한 거를 제대로 다룬 그 언론이 없었는데, 저게 저희가 이제 사진 기자가 직접 드론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 거고요. 저기서 지금 그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같은 그런 조사료 작물이 이제 재배되는 작년 가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착공 29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농토로서 기능을 하는 현장을 가서 좀 취재했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요즘 벼농사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짓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모논 직파라든가, 그래서 모내기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서 벽시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근데 벽시가 물에 뜨면 안 되니까 벽시에다가 철분을 코팅을 해서 가라앉히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 벼농사에 대한 걸 취재한 내용들도 했었고요. 왼쪽은 그 가락 도매 시장의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제가 기획을 했던 건데요. 그 꽤나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가락 도매 시장 아시면 아시겠지만 민간 5개 첨가회사들이 경매사들을 보유하고 운영을 하면서 엄청난 그 고수익을 올리거든요. 예컨대 매출 한 300억에 뭐 이익 한 80억. 근데 이익을 80억 내는데 그 중에 70억을 대주주 배당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번 돈을 농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의 배불리기로 들어가는데, 그 대주들을 살펴보니까 농업과는 관계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적한 기사가 없었는데, 제가 좀 경제 기자를 하다 보니까 그 5개 첨가회사들의 재무제표 같은 거 좀 분석을 해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매제가 농민들을 위한 건 줄 알았더니 결국은 35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그런 가락시장 첨가회사들이 고배당 잔치를 벌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파장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좀 사실 더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그럼 첨가회사들을 무조건 그 비난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어떤 그 우리나라 경매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균형감 있게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백수호 사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게 식약처에서 백수호가 그 가짜 백수호를, 중국산 가짜 백수호를 썼다 그래가지고 거의 저 백수호 건강식품을 만들던 그 회사가 거의 부도날 지경까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식약처의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었고, 진짜 백수호도 그 검사를 하면 가짜 백수호로 나올 수 있다는 거가 뒤늦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언론의 속성이 어떤 문제점이 탁 터졌을 때 크게 조명을 하다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되게 작게 씁니다. 뭐 5단 기사를 크게 썼던 게 아니다 싶으면 뒤에 1단 쓰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백소 누명을 벗었고 그런 백소 사태의 반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그 그린 바이오 산업이 싹 튼다.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기사도 했던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유기농 농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그리젠토 코리아 발표할 때 그 장표 중에 하나에 아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유기농의 성공 사례로 언급됐던 회사가 바로 장안농장입니다. 그때 벌써 매출이 한 100억 됐었거든요. 근데 그 장안농장이 작년 초에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저희가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를 했는데 10년 만에 파산. 이제 그 스토리를 짚으면서 한국에서는 참 유기농이 어렵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유기농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 그런 것들을 다룬 기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짚으면서 요즘은 건강 기능성 종자 같은 게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요 밑에 사진을 보이면 여기 우장춘 박사거든요. 예, 우장춘 박사가 키웠던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를 짚어본 그런 기사도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봉이 아주 거의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짚었었고요. 이건 고려인삼 잔혹사라는 제목으로 금산의 그 인삼 도매 소매센터를 가서 취재를 하고 현장 가서 농가 얘기 들어보고 하면서 우리나라 고려인삼 산업이 앞으로 갈 길이 힘들겠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미 쌓여있는 재고가 2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인삼 총 생산액이 지금 한 7, 8천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연간 생산액의 3배에 달하는 인삼이 재고로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인삼 산업이 고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본 그런 기사였습니다. 예, 장하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오늘 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제가 이제 시간상 4시 5분까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혁신적 농업가들의 얘기인데요. 제가 농업가라고 붙인 이유는 우리가 기업인들이 기업가라고 하잖아요. 농업에서도 점점 저는 농업인을 떠나서 그보다 더 농업을 키울 수 있는 농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여기 10분의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이 10분의 사실은 대부분의 공통점은 원래 농업인이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농업인이 아니었는데 딱 한 분은 아니지만 다 농업인이 아니었는데 농업계 밖에 있다가 농업의 가능성을 보고 농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얘기고요. 파메이트라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업체의 대표 강대현 대표인데요. 이분은 뭐 언어학과 출신이고요. 이 회사 제가 동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한 이곳은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 공장입니다. 약 600평형 규모의 이 식물 공장은 쌈채소와 새싹채소 등 하루 약 6,000포기의 엽채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장 한켠에선 수확 작업이 한창인데요. 마치 반도체 공장처럼 모두 방진복을 입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흙이 아닌 배지에 작물을 심고 태양광 대신 LED를 활용해 광합성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4년에 설립이 돼서 처음에는 새싹 채소를 제대로 하다가 회사를 좀 키워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공급받은 야채를 샐러드 박스로서 만들어서 매출을 이제 수백억 대로 키운 회사인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름철이면 야채 재배가 안 되는 겁니다. 채소가 더위에 녹아버린다든가 장마에 녹아버린다든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 버티컬 팜, LED 조명을 이용해서 실내에서 키우는 그거를 발견을 해서 일본 기술을 들여다가 스마트팜을 만들었는데 실패합니다. 우리나라 기후 여건이랑 이게 안 맞아서 자체 개발을 통해서 2014년도에 새로운 버티컬 팜을 신축을 했고 270평짜리를요. 그걸 운영하다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2019년도에 지금 아까 화면에 보이는 신형 버티컬을 만들어가지고 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철에도 허브류라든가 이런 야채류를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조달하다 보니까 샐러드 박스 매출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고요. 이 회사도 스마트팜 회사인데요. 넥스톤의 최재빈 대표. 사진에서 보이듯이
터널 안에다가 이런 스마트팜을 만들었습니다. LED 조명을 이용해서 키우는. 이건 당시 그 지금 터널, 옥천 터널인데요. 경고속도로 현장 공사 사진이고요. 옛날에 경고속도로로 쓰이던 데가 지금은 이렇게 넥스트원이라는 터널형 인도어 팜으로 이제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의 선반 재배로 14단까지 되어 있고요. 터널 전체 길이가 한 600m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최재빈 대표는 원래 서울 반도체에서 사장을 지냈던 전문 경영인 출신입니다. 원래 본래 베이스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고요. 근데 이분이 회사가 매출 1조 원이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겠다 마음을 먹고 2016년도에 회사가 1조 매출 도달하니까 사표를 내고 나와서 뭘 창업할까 하다가 본인이 경쟁력 있는 LED 조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농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LED 조명으로 스마트팜 운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비용을 낮추지 않고는 수익성이 없겠다 판단을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전국에 폐 터널이 많은데 그 터널 안에서 재배라면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폐 터널을 뒤져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옥저 터널 600m 구간을 발견을 해서 거기 바닥 면적 2,000평에 스마트팜을 완성을 했고요. 600m 구간에서 300m는 엽채류, 그다음에 200m는 딸기, 그다음에 100m는 바이오 소재형 작물 해서 지금 뭐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의 경쟁력은 그런 LED 조명을 활용해서 키우는 스마트팜에서는 딸기를 재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벌들이 그 조명 아래에서는 활동성이 떨어져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을 잘 못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성공을 해서 지금 생산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아예 태백에는 그 딸기 전용 대규모 스마트팜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최훈 코리아팜 회장인데요. 이분은 원래 타이어에 들어가는 철제 휠 제조업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회장님이신데 취미로 농사를 짓다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민들이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순환형 스마트팜입니다. 화면 잠깐 보실게요. 이 순환식 스마트팜의 장점은 효율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농장 내부에 농민의 작업 공간이 필요 없고 또한 수직으로 다단 재배가 가능해 같은 면적의 일반 하우스 대비 공간 활용성이 18배나 뛰어나다고 합니다. 농작물이 컨베이어를 타고 농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 물과 양액이 자동으로 살포됩니다. 수정도 자동으로 이루어져 그만큼 사람의 일손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인건비도 약 9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저 수확입니다. 수확.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작업장에 앉아서 트레이에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면 됩니다. 특히 저 공간은 에어컨을 설치해서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운 여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분이 저런 걸 고안할 수 있었던 거는 이분이 운영하는 타이어 휠 공장에서는 마지막 생산 공정이 그 철제 휠 3개를 매달아 가지고 도장을 하는 공장인데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철제 휠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 세척, 그다음에 뭐 도포, 그다음에 코팅 이런 걸 하는데 그 시설을 그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노하우가 많아서 그거를 저런 어떤 화분식 그 재배하고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해서 저거는 지금 농협 안에서도 실증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실증에 성공을 하면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것까지도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싱이라는 이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김혜연 대표인데요. 이 스마트팜은 인도어 팜이긴 한데 컨테이너 안에다가 조명을 이용해서 키우고 컨테이너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규모를 늘려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본이 컨테이너 8동이 기본이고요. 예컨대 더 키우고 싶으면 그거를 16동, 32동으로 늘리면 계속해서 모듈식으로 이런 스마트팜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는 그 매년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세계 최대 가전쇼 CES에서 2020년도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IF 디자인 어워드라는 데서 요 스마트팜 디자인으로 디자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업이 IT 업체들 간의 각축장에서도 혁신상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전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활용하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농업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사례여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고요. 이 회사 역시 그 초기에는 가정용 작물 재배기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컨테이너 스마트팜으로 돌아섰는데, 이 보이시는 거는 4동짜리 그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현지 농장의 모습입니다. 중동에서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는 안 되고 대개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다 먹다 보니까 신선한 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테이너 팜을 지으면 신선한 채소를 이렇게 해서 아부다비 뭐 이런 쪽에 있는 호텔 이런 데서 식재료로 쓴다 그러고요. 요거는 그린랩스라는, 아시는 분 아시겠죠? 팜모닝이라는 그 농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의 창업자 3인방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업자 3인방은 그 IT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조금 더 큰 스타트업에 지분을 매각해서 돈을 번 창업자들이 번 돈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뛰어들면 내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한 끝에 만든 게 그린랩스라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그 자기들의 어떤 그 기술을 살려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스마트팜으로 바꿀 때 그 스마트팜 솔루션을 공급하는 비즈니스 시작을 하다가 눈을 뜬 거예요. 보니까 농업계에는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플랫폼. 요즘에 그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IT 업계에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계는 그런 게 없으니까 농업계에도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서 그 팜모닝이라는 농가 종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 수가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농가가 한 100만, 농민 수가 한 200만 되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 6, 70만 회원만 모아도 저는 농업계에 상당한 파워를 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플랫폼에 들어가면 뭐 농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종자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어떤 재배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가 또는 자기가 생산한 수확물을 판매하는 유통 판로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이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빠르게 매출이라든가 회원 수가 늘고 있어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정육각이라는 그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김재현 대표 또한 원래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본인이 워낙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실컷 먹기 위해서 제주도에 갔다가 돼지고기를 팔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도축 후 5일이 지나지 않은 신선육 판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초신선육 온라인 판매 컨셉으로 해서 지금 매출이 작년에 한 200억, 올해는 400억을 예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물론 초신선육을 이라는 어떤 마케팅 포인트도 좋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 친구가 스스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도요타 자동차가 하는 것처럼 just in time, JIT. 이게 뭐냐면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주문받으면 바로 다음날 새벽에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사실은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그 JIT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또 하나는 온디맨드. 그러니까 미리 물건을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받자마자 바로 생산하는. 그러자면 미리 어느 정도의 주문이 들어올지 예측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AI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하여튼 배달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신선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훈남형 이런 친구고요. 그 수프로라는 기업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냐면 우리나라 최대 조경수 업체예요. 조경수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냐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공사할 때 조경수 예컨대 뭐 한 200그루, 300그루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경수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경수를 키우는 농가들은 다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잘 모르고 또 하나는 그 아파트에 조경수를 심으려면 규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같은 규격의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데 착안을 해가지고 2000년에 그 전국을 발로 뛰면서 그 조경수 생산 농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조경수를 필요로 하는 건설사라든가 수요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쫙 거의 20년째 지금 축적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거를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 어떤 나무를 심으면은 4, 5년 뒤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지 또는 고품질의 조경수를 적정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건설사에 컨설팅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유일하게 이분이 그래도 전공을 조경학과를 나와서 농업이나 그나마 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AI에 접목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쿠엔스 버키즈라는 회사의 최정용 대표는 여분인데요. 요게 지금 참기름 생산 시설인데 이게 동대문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왼쪽에 보이시는 약간 되게 팬시하게 생긴 건물인데 이게 동대문에 있거든요. 이 안에서 그동안의 참기름은 고납작 방식으로 짜는 방식이었는데 이 양반은 그 올리브 기름처럼 저온압착 방식으로 짜는 걸 개발을 해서 상당히 풍미가 좋고 또 가격이 좋고 고온압착 방식에 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든가 나쁜 것들을 제거한 걸 해서 일반 참기름에 비해서 두세 배 비싼 가격에 하면서 지금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근데 이분 역시 농업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관계 없었지만 본인이 어떤 참기름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이런 걸 개발해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노현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화성에다가 그 동부 파만농이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을 지었다가 토마토 농가들의 반발 때문에 두 손 들고 포기했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2015년 정도인데요.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농민단체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동부 파만농이 사실은 비료 농약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불매운동까지 번지면서 회사에서 사업을 접었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까지도 농업에 손을 못 대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포기해서 나온 그 매물을 그 가스 충전소 사업으로 돈을 번 이 백노현 회장이란 분이 인수를 합니다. 170억에 3년간 처절하게 실패를 해서 포기해야 되나 마나 할 때 저 오른쪽 사진에 있는 그 젊은 토마토 농사 전문가를 영입을 해다가 전권을 줘가지고 한 불과 2년 만에 정상화시켜서 지금은 그 생산량의 절반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절반 정도 일본에 수출하니까 농가들한테 욕도 안 먹고 지금 그 램프업 단계여가지고 조금 지나면 아마 큰 수익을 낼 정도로 사업을 잘 이루고 있는데 이분의 성공 비결은 역시 젊은 인재들한테 정권을 주고 일을 맡겼다는 것,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두베이 커피의 차상화 대표인데요. 이분이 서 있는 여기가 그 전남 화순에 있는 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그 커피 농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커피 농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4, 50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고요. 유리온실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기후 조건을 남미 고산지대, 아프리카 고산지대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커피를 재배하고 있고요. 그 이분이 커피를 재배하는 거는 이분은 원래 미생물 발효 전문가인데 젊은 시절부터 커피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뛰어나서 취미로 커피를 즐기다가 이제는 업으로 한번 커피를 해볼까? 그래서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커피 농장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커피 농장에 가면 커피 체리. 저 체리를 벗기면 그 안에 씨가 있거든요. 그 오른쪽 씨를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 저런 커피 빈이 되고 저 빈을 볶아서 갈면 이제 우리가 내려 먹는 커피가 되고 뭐 그런 형식인데요. 그 지금 이 양반이 자리 잡은 그 전남 화순 도곡온천 지역이 지금 커피의 메카로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 가면은 그 테라로사 커피 때문에 커피 골목이 생겼잖아요.
그 도고온천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 쇠락해 가고 있었는데 이런 그 젊은 그 커피 매니아가 가서 커피 농장도 하고 또 농장 옆에는 대형 카페도 두 군데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또 카페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어떤 커피의 새로운 메카로 좀 발돋움하고 있는데 또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상당히 그 농업계의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제가 성공 요인을 좀 공통점을 뽑아보면 아무튼 그 애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온몸을 바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자기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달려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런 좋은 결과들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